마님, 욕망이 과한 거 아니오? 옛날 어느 산속에서 양봉을 해먹고 사는 임서방이란 사람의 이야기이다. 임서방은 인적이 드문 산속 외딴 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그저 버리 꿀을 가져다 주면 많건적건 그것을 모아 근처의 장에서 내다 팔아 연명하며 사는 욕심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 있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어가자 아비로서 혼수라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좀 모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음만 먹으면 꿀을 구할 수 있는 마을 주변보다는 사람도 많이 살고 꿀도 귀하게 쳐줄 한양에서 장사를 해보기로 했다. 한양이라면 분명히 더 좋은 시세로 꿀을 팔 수 있을 거야. 임서방은 한동안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꿀이 든 커다란 꿀 항아리를 지게에 지고 며칠을 걸어 한양에 당도했다. 야심찬 마음으로 한양에 오기는 했지만 막상 꿀을 팔려니 장이 어디에 서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당장 배는 고픈데 밥 사 먹을 돈도 없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기대어 앉을 자리라도 보이면 길가 아무 데서나 꿀을 팔아보기로 했다. 임서방은 적당해 보이는 곳을 찾아 꿀단지를 꺼내놓고 호객을 시작했다. 꿀 사시오, 꿀 사시오. 물 좋고 산 좋은 산골에서 이제 막 가져온 꿀이에요.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한양의 어느 부잣집 마님으로 그 길에서 처음 보는 낯선 꿀장수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 마님이 보기에는 딱 봐도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 인적도 드문 곳에서 꿀단지를 내놓고 앉아 꿀을 사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다. 잘만 하면 제대로 이득을 볼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마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여인이었으니 머슴을 부리고도 세경을 떼먹거나 절반만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트집을 이리저리 잡아 제 값을 치른 적이 없을 정도였다. 마님은 임서방을 속여 헐값에 꿀을 몽땅 사야겠다는 못된 마음을 먹었다. 이보게, 내 꿀 사시게요. 아주 좋은 꿀입니다. 이보게 자네. 정말 큰일 날 짓을 하는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겐가. 꿀을 팔다 걸리면 곧바로 관아에 끌려가서 볼기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하고 임서방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 겁을 주었다. 이제 막 한양에 도착한 임서방이 무엇을 알겠는가. 곱게 차려입은 부자로 보이는 마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 수밖에. 그게 진짜입니까? 난 그것도 모르고 큰일 날 뻔했구만요. 임서방이 서둘러 꿀단지를 지게에 다시 올리려 하는데 마님이 말했다.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경을 칠 테니 그냥 여기서 나한테 팔게나. 나라에서 말리는 것이라 원래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돈 정도는 챙겨주겠네. 그래도 오늘 나를 만나 정말 다행인 줄 알게. 크게 경을 칠 일을 피한 것이니 말일세. 임서방은 그 말에 속아서 지고 온 큰 꿀단지의 꿀을 모두에서 열량에 팔았다. 그것은 자기 마을 시장에서 팔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었다. 그래도 꿀단지를 들고 다니다 포졸이라도 만나면 엉덩이가 나만하지 않을 테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꿀을 판 돈으로 국밥이나 사 먹으려고 주막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이상하게도 난전을 차리고 꿀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는데 그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습니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답니까? 꿀을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새는 꿀값이 좋아서 작은 것 한 단지에 쉰냥은 너끈히 받는 걸.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이 양반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온 게요? 그제야 임서방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다. 딸아이 시집 보낼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며칠을 걸려 힘들게 짊어지고 온 꿀을 그렇게 헐값에 팔았다 생각하니 마음속에 천불이 일었다. 임서방은 그 마님에게 기어코 안갚음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임서방은 어제 꿀을 팔다 그 마님을 만난 자리에 다시 가서 앉아 있었다. 한참 있으니 그 마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임서방이 얼른 다가가 말했다. 아이고, 마님, 어제 일이 하도 고마워서 은혜를 갚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마님은 자기가 속여먹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뜨끔했지만 먼저 은혜를 갚겠다는 말을 듣고는 귀가 솔깃해졌다. 아,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참. 그나저나 무엇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요. 뭐 좋은 거 있어.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선 꿀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밑구멍에서 꿀이 나오는 강아지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꿀의 품질이 가히 천하제일이라 대접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한번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마님은 생전 처음 듣는 꿀강아지 이야기에 솔깃했다. 왠지 산골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신기한 강아지도 있나. 내 꼭 한번 가리다. 욕심 많은 마님은 정말 그런 신기한 강아지가 있다면 이 어리숙한 사람에게 쉽게 빼앗아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 한 번 속인 임서방인데 두 번이 뭐가 어려울까? 마님은 임서방에게 사는 곳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만간 꼭 가겠다고 말했다. 임서방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그날부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다. 그렇게 한 열흘 동안 오로지 꿀만 먹였더니 드디어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꿀똥을 싸는 것이었다. 며칠 후 과연 예상대로 한양부자 마님, 아니 욕심쟁이 마님이 임서방을 찾아왔다. 임서방은 꿀똥 싸는 강아지를 내어놓고 밑구멍으로 나오는 꿀을 대접했다. 아니 정말 꿀이 나오네. 신기하구나. 정말 신기해. 마님이 꿀을 먹어보니 천하제일의 꿀이란 말을 미리 듣고 와서인지 아니면 힘들게 찾아와서인지 그 꿀의 맛은 정말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꿀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었다. 그러니 욕심쟁이 마님은 이 꿀강아지가 정말 신기하고 탐이 났다. 이 꿀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터이니 그걸 팔아서 금세 큰 돈을 벌 것 같았다. 그리고 혹시 새끼까지 낳아서 키운다면 주야장천 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님은 마음이 급해졌다. 여보게, 이 강아지 나한테 팔게나. 임서방이 펄쩍 뛰는 척하며 말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받아먹고 남는 꿀은 팔아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사는데 이거 팔아버리면 당장 빌어먹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자, 그럼 내가 100냥 주겠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가? 예, 100냥이요. 100냥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인심 썼네. 200냥 주지. 그 돈이면 여기 시골에서는 평생 잘 먹고 살지 않겠는가? 그래도 임서방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마님은 안달이 나서 자꾸 값을 올려 부를 수밖에 없었고 마님이 결국 500냥을 부르니 임서방은 못 이기는 척하며 강아지를 팔았다. 그렇게 마님은 강아지를 데리고 뒤도 안 보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임서방은 제 아내를 불러 당부했다. 그 욕심쟁이 여편네가 속은 걸 알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혹시 오면 당신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 신용만 하면 돼.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만일 그 사람이 무덤을 찾으면 뒷산에 파놓은 헛무덤으로 데려다주고 와. 알겠지?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과연 며칠이 지나자 한양부자 마님이 다시 찾아왔다. 꿀강아지라고 사가지고 간 것이 밤낮 구린 똥만 쌌고 그러는 동안 몇 날 며칠 이상하다 하면서도 강아지 똥 맛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속은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마님은 자기가 먼저 임서방을 속였다는 것은 잊고 당한 것만 생각하고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왔다.
와보니 임서방은 보이지 않고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다. 연유를 모르니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똥강아지를 꿀강아지라고 나를 속이더니 기어이 그 죗값을 받고 죽은 게로구나. 감히 나를 그렇게 속여놓고 잘 살 줄 알았더냐. 부자 마님은 무덤이라도 확인하려는 생각으로 무덤의 위치를 물어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산에서 꿀장수가 깨끗한 흰옷 차림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였다. 이놈 죽었다더니 순거짓부렁이었구나. 네가 나한테 비싸게 받고 판 꿀강아지가 내내 똥만 싸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사기꾼아! 아,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그럼 돈을 도로 돌려드려야지요. 그런데 이거 어찌지요?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는디. 매야? 네가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것이냐? 마님, 그게 아니고 그간에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죽긴 죽었었지요. 그런데 저승해가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일찍 왔냐며 도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승문을 나오는데 나오다 돌아보니 저승문 담벼락 아래에 웬 삐쩍 마른 거지 양반이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생에 죄 없는 사람은 저승문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일생에 더러 죄 지은 사람은 저승문 문값을 500냥을 내야 저승으로 들여보내 준다네. 나는 일생에 스스로 죄 지은 게 없는데 내 딸이 성질이 못되고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뺐으니 딸의 죄로 나도 저승문값을 내야 저승으로 들어갈 수 있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없어 이미 죽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저승으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 내게 저승문값을 좀 꿔주고 이승으로 돌아가 내 딸에게 그 돈을 받도록 하시게. 내가 입은 옷도 이제 다 떨어지고 힘도 붙이고 오락가락하는 게 당장 저승으로 못 가면 구천을 떠돌게 될 것 같으니 날 좀 도와주게. 내 딸이 아무리 못됐기로 서니 저승에서 지 애비에게 돈 썼다는데 그걸 안 갚아주겠는가? 이러는 겁니다. 마침 수중에 꿀강아지 판 돈이 있긴 했지요. 그래서 주고 오는 길입니다. 돈을 주고 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바로 마님이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을 믿을 성 싶으냐? 그럼 같이 저승에 가보실래요? 저야 어차피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하니 다시 살려주겠지만 마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기 저 연못 보이시죠? 거기로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 그럼 죽어서 저승 갈 수 있을 겁니다. 어서 가보시죠. 임서방이 마님을 끌고 연못으로 들어가려 하니 마님은 기겁을 하고 내빼고 말았다. 그 후 임서방은 강아지 판돈을 가지고 양봉이를 더욱 크게 해서 부자가 되었고 딸이 시집갈 때 혼수도 해주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주위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꿀과 돈을 나눠주고 도와주며 잘 살았다. 한양 부자마님도 그날 이후부터는 임서방에게 당했듯이 되려 또 당할까봐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죽어서도 저승문을 못 들어갈까봐 무서워서인지 남의 등쳐먹는 고약한 짓은 접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한다. 전쟁터로 간 7대 독자. 옛날 백제 의자왕 시절에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사는 신도령이란 사람이 있었다. 신도령은 장가갈 나이가 이미 지났지만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가산을 늘리기 위해 혼인도 미루고 있었다. 지금은 자갈밭 한 떼기조차 없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조금만 더 일해 모으면 작은 밭 하나 살 정도의 돈은 모일 것 같았다. 신도령의 부지런함과 깊은 효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다. 노모는 아들의 효심이 고마웠지만 가난을 물려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아직 혼인을 못하는 것 같아 항상 안쓰러운 마음이었다. 한편 백제는 수시로 침범하는 신라군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양성하기 위해 애썼다.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로 불려져 군역에 동원되었고 그것은 신도령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7대 독자인 신도령이 군역을 지게 된 것이다. 큰일이었다. 늙은 노모를 돌보느라 장가도 가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전사라도 하게 된다면 이 집안의 대는 영영 끊기는 것이니 말이다. 노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한들 나라에서 하는 일을 거스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몸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꼭 살아 돌아올 테니 어머니도 그때까지 몸 건강히 지내세요. 신도령은 차마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집을 떠나지 못하고 다음 날 새벽에 어머니 몰래 집을 나서 군용으로 향했다.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노모는 겨우 잠들었지만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신도령이 이미 집을 나선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맡을 보니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두고 간 것을 보고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노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이 무사하기를 빌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모는 모든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그날 아들이 죽을 것만 같아서 노모는 기도를 쉴 수 없었다. 한편 전쟁터에 나간 아들은 용맹하게 싸웠다. 그러나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져 갔고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적 앞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자신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수척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싸웠다. 그렇게 매일 전투를 이어가다 보니 체력이 바닥난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날아온 눈먼 화살에 맞아 아들은 차가운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들이 전쟁터로 끌려나와 노모에게 돌아가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운 지 1년 만에 쓰러지고 만 것이다. 한편 그로부터 며칠 뒤 노모는 아침부터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인가 걱정스레 밖에 나가본 노모에게 옆집 여자가 말했다. 아이고 할머니,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탄현성이 무너졌대요. 뭐, 탄현성이 그게 무슨 말인가? 식장산에 있는 탄현성이 무너졌다고요. 백제가 망했다고요. 노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백제가 나라가 망했다고. 그럼 전쟁에서 졌단 말인가? 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옆집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노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토록 열심히 빌었는데. 하지만 얼마 뒤 마을 앞으로 낯선 군대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본 뒤에는 백제가 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군대는 신라의 군대였기 때문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있을 것이야. 아무리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다고는 하나 노모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섣불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의 귀환을 위한 노모의 기도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살인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렇게 여름, 가을을 지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이 왔다. 하루는 노모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들이 마을 앞 들판을 기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전장에서 큰 상처를 입었는지 피투성이의 몸으로 안간힘을 다해 들판을 기어오는 아들을 보는 노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아들이 기어온 들판의 눈은 그의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노모는 그 모습을 보며 통곡을 하고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깨었다. 한밤중에 아들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깬 노모는 헐레벌떡 그대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이럴 수가. 정말로 눈 내리는 들판 저 멀리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눈을 찡그리며 누구인지 자세히 보려는 그 순간 그 사람이 풀썩 쓰러졌다.
노모는 맨발인 것도 잊은 채 그리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가까이 갈수록 노모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안간힘을 써서 기어서 집으로 돌아오려 하는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아들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쓰러졌으나 죽지 않았고 신라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성을 쌓는 노역장으로 끌려가 극심한 노동을 견디었고 마침내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과 노역에서 얻은 상처는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점점 악화되었고 집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들판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다. 달려나간 노모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노모가 감격과 놀라움으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상태를 살펴보니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보였다. 꿈에서 본 것처럼 피를 철철 흘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를 흘렸던 흔적은 여기저기 가득했다. 겨우 아들을 부축해 집에 들어오는 동안 노모의 맨발에는 잔상처가 자꾸 생겼다. 하지만 그것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다. 아들을 방으로 데려와 등잔불 아래에서 보니 아들의 온몸은 멍투성이었지만 어디 심하게 불구가 된 곳은 없는 듯했다. 노모는 아들의 상처를 보살피며 연신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낫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아들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노모는 밤새도록 아들을 간호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아들아, 어서 나아야지. 어서 일어나거라. 건강하게 털고 일어나면 이제 이 늙은 어미 걱정 말고 어여쁜 색시 만나 장가도 가야지. 우리 아들 꼭 일어날 거야. 일어나고 말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되었다. 밤사이 내린 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산도들도 모두 하얀 세상이 되어 있었다. 아들을 방에 뉘어두고 잠시 밖으로 나온 노모가 들판을 내다보며 한숨을 짓던 그때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 곳을 바라보니 학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하늘을 맴돌고 있는 것이었다. 학은 날개를 절고 있었는데 화살의 날개를 다친 듯했다. 저런, 너도 이 전쟁통에 화를 입고 말았구나. 가여운 것 얼마나 아플꼬. 노모는 학이 안쓰러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아들을 보는 것 같았다. 학은 목을 길게 뺀 채 애처롭게 울면서 벌판을 한 바퀴 빙 돌더니 땅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이 추위에 상처 입은 채로 땅에 떨어지면 저 학은 죽고 말겠구나 하고 노모가 생각하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학이 한 바퀴 맴돌고 떨어지는 들판 가운데의 눈이 갑자기 스르륵 녹으며 웅덩이로 변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생긴 웅덩이에 학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노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급히 가보았다. 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웅덩이에 떨어져 있었고 날개를 퍼덕이더니 이내 웅덩이 밖으로 나왔다. 잠시 뒤 학이 날개를 펼치는데 날개에는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 학은 하늘을 보며 몇 번 오짓더니 이내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라 멀리 날아갔다. 노모가 웅덩이에 손을 넣어보니 갓 데운 것처럼 아주 따뜻한데 기운이 상서로웠다. 노모는 얼른 신을 벗어 자신의 발바닥을 물로 씻어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잘하게 있었던 상처가 물에 씻겨나가듯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노모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물동이를 가져와 뜨거운 물을 집으로 퍼날랐다. 그리고 아들의 몸 구석구석을 퍼온 물로 닦아내었다. 물이 닿는 곳의 상처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들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아들아, 정신이 들었구나. 움직일 기력이 있다면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노모는 아들을 웅덩이로 데려와 그 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도록 했다. 뜨거운 웅덩이 물로 목욕을 한 아들은 순식간에 모든 상처가 깨끗이 나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신비한 웅덩이에 대한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다. 노모의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왔고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는 상처가 씻은 듯 나았다는 사실 말이다. 사람들은 아들을 향한 노모의 사랑과 지극정성에 하늘이 감동해서 아들을 살려주려고 그곳에 학이 날아오게 했다고 하였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노모를 찾아왔고 노모는 그 사람들에게 신비한 웅덩이를 알려주며 병들고 다친 이를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효험을 본 사람들은 많건 적건 간의 감사의 의미로 노모에게 살해를 하였고 노모와 그 아들은 더 이상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곧이어 아들은 혼례를 올려 많은 자손을 낳고 노모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노모의 신비한 웅덩이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 전국에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유성운천의 시작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배경 장소를 학이 오른 곳이라 하여 명학소라 부르기도 하고 학이 내려앉은 곳이라 하여 학할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며 오늘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명동의 지명은 바로 명학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사랑 가득하시고 매일이 즐거우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